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모시게 되는데 이게 사실 자주 모시는 게 좋은 일로 모셔서 미국 경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좋죠라는 얘기가 됐는데 오늘 되게 암울한 주제, 슬픈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공포 어떻게 네. 최근에 계속 요 침체 네. 이런 키워드에 좀 관심을 쭉 가지셨습니까?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요. 민감하니까요. 그리고 네. 뭐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고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사실 2주 연속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네. 되게 죄송한데 죄송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게 결국은 마켓의 눈높이가 되게 높아져 있으니까 네. 사실은 저희 조기 축구 볼 때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그렇죠. 실수해도 뭐 누가 별 생각 안 하잖아요. 늘 그러려니. 근데 저희가 뭐 엘 클라시코를 본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랑 축구를 한다 그러면 누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 굉장한 실점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민감도가 이렇게 아주 높아진 상황에서 조금씩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러면 당분간은 이 높아진 눈높이 아래에서 여러 가지 뭐 실적이든 금융시장 관련한 데이터든 경기지표든 계속 나오면은 변동성은 위아래로 엄청 그렇죠.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변동성 구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 한 하반기부터는 변동성 국면의 시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금리가 인상에서 인하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의 전환기잖아요. 근데 통화정책 전환기에는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은 그럼 어느 정도로 기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나요? 뭐 실적 시즌의 말미까지 혹은 뭐 그 첫 번째 금리 인하 단행 시점까지 뭐 이렇게 뭐 기간이 있나요? 제가 그 기간에 대해서 한정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금리 인하 한다고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공식이 나오나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금리 인하가 그 다음 FOMC 네. 있을 거고 이런 공식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 한번 해보고 나니까 실물 경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주식 시장을 포함한 자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또 보게 될 거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아지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 때문에 또 뜨거라고 하겠죠. 네. 이번에 7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제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단행을 했어야 됐다. 이거 FOMC 이번 판단 잘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8월 회장에 빙의해 보면 내릴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내릴 만한 근거가 내릴 만한 없을까? 근거라는 건 앞날을 보고 네. 언젠가 다가올 침체 혹은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것을 네.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성으로 한번 내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파월 회장이 평소에 했던 얘기가 뭐죠? 나는 데이터의 토탈리티를 보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PMI가 이렇게 안 좋고 고용이 꺾이는 거네요. 사실 연준은 미리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어젯밤에 이제 출연 얘기 듣고 네. 어젯밤에 자료를 좀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혹시라도 설득이 되시는지 한번 우선 여도운 앵커부터 설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설득하기 어려울 텐데요. 예, 네. 1990년 이후로 5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네. 저번에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그중에 4번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한 금리 인하고 한 번만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금리 인하만 인플레이션이 조금 하강하면서 했던 금리 인하기다. 그리고 그때는 다른 때랑 다르게 금리가 아주 빨리 떨어지진 않고 떨어지다 올라갔다 2번이라고 써 있는 구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1, 3, 4, 5번이랑 2번 그때 당시에 고용지표나 경기지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네. 제가 찍어봤어요. 네. 자, 1번 구간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리세션이에요. 네. 잘 보시면 위에 그림에서는 GDP 그로스를 잘 보시면 돼요. 빨간색 라인을. 네. 아래 그림에서는 뭘 보시면 되냐면 그 분홍색으로 표시된 실업률하고 황금색으로 표시된 취업자 수 증감을 보시면 되는데 황금색 선 옆에 이렇게 수평선으로 점선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네. 그게 뭐냐면 0입니다. 0. 네. 기준이 0입니다. 잘 보시면 GDP 빠지면서 실업률은 좀 상승하고 취업자 수 증감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 되셨죠? 네, 네. 자, 그 다음 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입니다. 똑같습니다. GDP 빠졌다가 기저효과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네. 실업률은 올라가면서 취업자 수 증감은 또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옵니다. 그쵸. 보이시죠? 네.
4번입니다. 4번식입니다. GDP 쭉 빠지고요. 자, 실업률도 상승하면서 취업자 수 순감 다시 0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자, 5번은 조금 예외인 게 코로나라서 미국 내부에서 뭔가 터진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온 샥을 맞은 거라서 이거 네.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패턴입니다. 2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2번이 뭐였냐면 별로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고 금리 인하도 빠르지 않았던 시기를 보시면 자, 아래 그림 한번 보세요. 실업률은 횡보하다가 약간 내려오는 핑크 색깔. 오히려 핑크색. 네. 그리고 황금색 그림을 보시면 얘가 0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그냥 계속 쭉 갑니다. 견조하게. 네, 견조하게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시기입니다. 위에 그림 보세요. 빨간색 GDP 그로스는 여전히 잘 나옵니다. 올라가고 방금 전에 있고요.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잘 나옵니다. 아래 그림 끝에를 보세요.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끝에를 보면 네. 됩니다. 끝에가 이제 2024년 네, 7월입니다. 아래 그림 보세요. 실업률은 약간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최근 들어 약간 올라가는 네. 모양새 보이고 취업자 수 증감은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많이 생기던 잡들 특히 2022년부터는 잡이 많이 생기다가 최근 들어서 잡이 생기는 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0만 개 이상씩 잡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도 물론 들고요. 당장에 지금이 바로 2024년 8월 5일이 침체다라는 건 아니지만 향후 빠르게는 2,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침체 얘기를 했을 때 내년 한 중반 이후쯤부터는 침체가 올 거야. 그것도 약간 침체일 거야. 약한 침체. 얘기했는데 그 침체가 더 빨라져가지고 연말 안에 올 거라는 그 우려감이 지금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안 좋은 네. 것만 보이고요. 그렇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좋은 것만 보이는데 네. 저는 두 가지 포인트 짚고 싶은데 네. 하나는 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폭이 굉장히 심각한데 결국 뭐냐? 정부가 엄청나게 쓰고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좀 덜 잡히게 하는 역할을 할 거고 반대로 경기는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를 보면 미국 경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생산성 증가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업 쪽에서 약간 실업률이 올라가는 지금 사실 4.3이라는 실업률 자체도 높은 건 아니지만 이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생산성이 버텨주면 미국의 GDP가 그렇게 빨리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경기가 갑자기 다운턴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 조금 좀 과도한 어떤 우려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최근 기간에 대해서는 그려왔는데 위에 그림은 아까 보신 GDP 그로스 빨간색이랑 미국 산업 생산, 산업 생산도 여러 가지 전월 대비 지표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게 플러스 사이드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률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 아래 그림 보시면 소매 판매도 계속해서 사실은 잘 횡보를 하면서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수준이 좀 꺾였지만 여전히 사실은 2022년 초반이나 중반에 비하면 높은 상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결국은 투자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GDP 보니까. 근데 소비가 얼마나 버텨줄 거냐는 이슈를 방금 전에도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의 생산성 그리고 실업률이 여전히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 자본 견조해지게 생기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소비가 그렇게 못 버텨줄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가 급변침을 해서 추락을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2007년 8년 스타일의 파이낸셜 섹터에서 뭔가가 망가져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서는 실물 쪽에서 뭔가가 갑자기 망가질 가능성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는 크게 우려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까지 네. 사실은 그 어려운 걸 미국 경제가 해놨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렸는데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조하게 버틴 그 어려운 걸 미국 경제가 해냈는데 마음 한편엔 그런 게 있겠죠. 아니 그러면 사실 경제가 꺼질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꺼지지? 사실 거기에 대한 기유가 저는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듭니다.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열심히 진짜 불쏘시개 열심히 지어가면서 재정을 막 투입해 가면서 불을 활활 타오르겠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새벽쯤이 가서
은은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불씨는 꺼지진 않았는데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걸 보다가 그냥 이렇게 빨간 뭔가 이렇게 여명처럼 해서 살짝 요거만 보니까 이거 불 곧 꺼지겠는데 도망쳐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 말씀이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네.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우리는 불꽃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자체를 보고 싶은 그렇죠. 건데 그게 안 그렇죠. 보인다라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들 이제 내년 어느 즈음에는 약한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 좋을 수는 없다. 거의 뭐 탑골까지 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미리 땡겨서 반영이 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확 변동성을 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금융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될지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최근과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주식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그것이 한번 조금 꺼지고 나서의 이후의 시기를 보니까 종목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앞으로 M7 중심의 AI 중심의 이쪽의 섹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것이 없었던 이전 주식 시장의 이 변화기를 보니까 밸류에이션 꺾이고 나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 한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은 조금 그때까지 저평가받은 싼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다시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섹터가 좀 시프트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도 사실 주식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에게는 큰 공포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잘 보시면서 조금 교훈을 삼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주식시장이 한번 팍 올라갔다 떨어질 때 좀 너무 고평가됐던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오히려 싼 주식들로 사람들이 좀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더라. 이 정도의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들뿐만 아니라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고용으로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때마침 실업률은 4.3 그래서 뭐 3회 법칙 이 얘기를 참 많이 요즘에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3회 법칙도 최근에 이런 법칙이 있었구나 네네네. 라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됐는데 네. 여기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곧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데이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다 시장의 시선이 고용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건지. 당연히 그렇죠. 이제까지는 물가였고, 그 다음에 네. 이번 FOMC, 바로 이전에 FOMC 회의에서 이제 물가와 고용을 우리는 이제 다 봐야 될 때가 오는 것 같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분명히 파월 의장이 내비쳤고요. 그거는 네. 연준의 선호가 사실은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최대 고용과 물가 중에 항상 가중치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물가 쪽의 가중치가 크고 어떨 때는 고용 쪽의 가중치가 큰데 이전까지는 물가 쪽의 가중치가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이 두 개의 가중치를 거의 이퀄하게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것 자체로도 이미 물가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대부분 많은 부분 거둔 것 같고 이제는 오히려 경기가 조금 다운되는 거를 좀 우리는 막아보겠다라는 네. 건데요. 제가 샴의 법칙 말씀하셔서 이제 먼저 여담은 네.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그 페드 연준 보드에 있는 DC에 있는 그 페더럴 리저브 보드의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이 그 제가 아는 친한 교수님이랑 그 대학원 동기시더라고요. 그 독일 출신이시고요. 네. 그리고 연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노동시장도 보고 등등등 보시면서 네. 본인의 법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네. 법칙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죠.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본 게 네. 먼저 샴의 법칙 보기 전에 잠깐 볼 게 지금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가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코로나 이전의 10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2022년 초반에 비하면 임금 상승률은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세는 떨어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그전 10년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뭐 식어가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이 막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지표 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샴의 법칙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직전 12개월 실업률 최저치랑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을 비교해서 요 차이가 0.5보다 크면 이제 리세션 구간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리세션 시작하는 달에 요 두 지표 그러니까 12개월 실업률 최저치를 그림의 핑크색 그리고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을 그림의 그린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같은 경우는 맞고요.
하지만 나머지 3번의 리세션의 첫 달은 그렇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약간 그 레인지를 좀 벌려놓으면은 대부분 맞다. 100%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맞습니다. 좁혀놓으면은 좀 틀릴 때도 있군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리세션이 시작하면 바로 실업률이 튀는 게 아니고 실업률은 서서히 튀니까 사실 리세션의 한 2번째 달, 3번째 달을 찍어보면 샤멜 법칙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3.5 대 4.1이니까 이 차이가 0.5보다 커서 샤멜 법칙이 기술적으로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자 저희가 그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그 개그맨이 하셨던 명대사 있잖아요. 뭐 유행어 어떤 그때 달라요. 달라요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려면 3개월 뒤가 맞았으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9, 10, 11 네. 대선이 있는 그 달에 경기 침체 네.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시장 아니냐라고 또 이제 부정적인 회로를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돌릴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연준이 얼마 전에 FOMC에서 얘기했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9월엔 금리가 한번 내려갈 거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9월에 금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슨 대선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경기가 그렇게 다운될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레이스가 가면서 미국 경제에서도 뭔가 계속해서 뭔가 유동성 같은 게 유동성에 공급된다기보다는 정부의 지출 자체가 그렇게 뭐 대선 앞이라고 해서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하면 오히려 앞으로 보았을 때는 경기가 조금 횡보를 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더 높지 갑자기 올해 내로 11월, 12월 내로 갑자기 뭐가 꺾일 가능성? 뭐 제가 보기엔 그런 블랙스완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뭐가 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지면 터졌지 실물 부분에서 그렇게 갑자기 꺼질 것 같은 생각은 지표로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수순이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올랐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또 되돌리는 그런 말씀해 주셨던 자연스러운 업종의 순환 가운데서 또 때마침 경기 관련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준 거고 정말 우연히 모든 것들이 다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구간인데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압박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9월에 열리는 FOMC 뭐 50bp 인하 그리고 뭐 아니다 8월에 그 잭슨 홀 미팅 하기 전에 인하해라 25bp 선제적으로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적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 적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를 여기 한번 부르셔서 준호하게 꾸짖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장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종의 예측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희망사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니까 좀 낮춰달라는 여러 가지 제스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연준이 데이터를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굉장히 쇼킹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서우니까 연준 빨리 금리 좀 인하해줘라는 그런 우리의 일반 투자자분들의 바람, 패드워치에 나오는 그 바람을 연준은 들어줄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봐도 예전에 실제 금리 패스랑 패드워치가 실제로 얘기했던 사전적인 금리 패스의 예측치를 비교해 보면 네. 금리가 연준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은 어떻게 예상했냐면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고 연준이 5.5까지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연준이 5.5 올려놓으니까 시장은 곧 내리겠지라고 또 기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장은 두 스텝쯤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경기 침체 이야기할 때 최근에 계속 우리는 연착륙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꺾일 수가 없다 미국 경기는. 그러면 교수님이 여전히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저는 반대 걱정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재정 부분에서의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고 지금은 미국 국채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지위는 변함이 없겠지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프리미엄은 예전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장기 금리는 조금 더디게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로서 저희가 제약을 받는 부분의 완화가 좀 생각보다 더디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이 저는 오히려 걱정이지 반대로 갑자기 막 경제가
고꾸라져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서 저는 그 걱정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쪽의 반대쪽 걱정이 경기가 잘 식지 않아서 그 걱정이 사실 좀 더 큽니다. 경기가 식지 않으면은 뭘 걱정해야 되지? 경기 안 식으면 인플레이션이요. 그리고 또다시 고금리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에 지금처럼 고금리는 아니겠지만 네. 일종의 코로나 이전에 저희의 장기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체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그림 하나 있지만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990년 정도부터 한 30년 이전부터 찍어 놓으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였잖아요. 네. 이제 그런 추세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금리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는 기간을 지금 어쨌든 한 2년 정도 겪어왔고, 그럼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높아진 레벨에서의 그런 계속 적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혹은 이제 금융시장의 변화는 그럼 높아진 금리에서는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낮은 환경에서 보통은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성장주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치주 중심의 조금 투자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전과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문법에 또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가치주라. 근데 요새는 그 빅테크 종목들 물론 우리가 성장주라는 그 명문 아래서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런 종목들 또 뜯어보면은 가치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최근에 네. 그런 주식들, 그런 섹터들만큼 최근에 뭐 생산성 향상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또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사실은 AI 얘기하자면 AI 갖고 돈 버는 회사가 몇 개나 되니? 라고 얘기하면 저희 사실 할 말 별로 없잖아요. 엔비디아 플러스 몇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의 수익성 실현, 지금은 미래를 보고 버티고 있지만 그게 가치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익성 실현에 대해서 저희가 점점 조바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그들이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니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이 싼 주식들, 이런 주식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또 그런 장이 조금 또 펼쳐질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채권 쪽은 어때요? 지금 10년물이 너무 또 급격하게 수익률에 하락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 하단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채권 네. 시장이 정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채권 시장도 빨리 반응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단기적 변동성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의 무빙 에버리지들을 좀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체계적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게 다시 튀어오르느냐 요거를 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저는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도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아니, 우리한테는 당장 1개월 앞이, 2개월 앞이 중요하지, 뭐 6개월, 1년, 3년 안 중요해. 그건 우리에겐 사실 영겁의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트렌드적인 변화가 분명히 미국의 재정 쪽에서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이 향후에 금융시장에 가질 파급력도 꽤 있을 거다. 즉, 날씨는 아니지만 기후인 날씨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맑고 내일 갤 수는 있지만 네. 그리고 모레 비가 올 수는 있지만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그런 변화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전체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근데 이전에도 항상 예전 과거의 금리 레벨, 과거의 환율 다 잊어버려야 된다.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지는 거다라는 거를 그냥 뭐라 그러죠? 책에서 보고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는 코앞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이게 그냥 문서화로 된 거지 우리한테 진짜 벌어지겠어 하면서 이렇게 좀 밀어놨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온난화에서 온도가 뭐 0.1도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변하는 건 별로 없지만 그게 네. 쌓이다 보면 라니냐도 생기고 엘니뇨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다음 미국 대선 후보를 봤을 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재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굉장한 혁신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트렌드는 그대로 갈 거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언젠가 기후온난화처럼 엘니뇨랑 라니냐를 금융시장에 일으킬 수도 있는 시점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단순히 뭐 1년 앞, 2년 앞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게 근데 비단 사실 지금 미국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을 바라보거나 그 경기에 대해서 볼 때는 전체 변화가 다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 뭐 지금 채팅창에 계속 엔캐리 그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중국도 지금 어렵지 않냐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다들 하시는데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미국 시장이 저희가 뭐 서학개미 분들께서 제일 많이 가 계신 장이어서도 하지만 전 네. 세계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데가 미국이어서 그렇고요. 유럽은 올해 성장 거의 못할 것 같고 중국은 4.8% 뭐 4% 후반대 중속 성장할 것 같고 일본도 거의 성장 못할 것 같고 사실은 이 보시면 뭐 아시는 게 그림 이제 보시면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2024년 1월에 나왔던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 나왔던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 2024년 거를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네. 있는 그래프들이고요. 미국 2.1로 잡았었죠. 이게 4월에 수정 전망치가 나오면서 미국이 2.1이었던 게 2.7로 올라갑니다. 네. 올해 성장률이. 그리고 전 세계 성장률은 3.1에서 3.1이 약간 올라가는데 보시면 유로 에어리어 올해 0.8 성장이에요. 일본은 아마 거의 성장 못할 거고 2분기엔 심지어 역성장했는데 중국은 뭐 그냥 골골골골 할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성장률 나온 데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올 한해는 어쨌든 간에 조금 위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험 국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위험 국면 중에서도 조금 저는 빨간색이 좀 짙은 빨간색일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빨간색이 조금 더 연한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짙은 빨간색인 게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뭔가 선제적으로 그전에는 금리 인상도 먼저 했는데 이번에는 인하를 먼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금리는 미국보다 더 생각이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가계부채라는 큰 복병이 지금 또 하나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환율 때문에 그동안은 저는 못 내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어쨌든 깜빡이를 켰고 조만간 금리 인하 시작하면 환율 측면에서의 부담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문제는 가계부채가 어떻게 풀리느냐, 주택 가격이 어떻게 풀리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택 가격으로 돌아가 보면 중앙은행만의 정책이 아니니까 이거는 재정 정책이랑 정부의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다 같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한국은행이 오롯이 이 책임을 짊어지기에는 금리라는 수단 자체가 너무 뭉툭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금리 인하의 제약 요소는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앞서서 잠깐 미국 얘기해 주셨을 때 그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지금 좀 좋아지는 것도 오히려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재정 쪽에서의 지출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재정이 계속 그렇게 풀어질 수는 없는 건데 물론 돈을 찍어내면은 가능하겠지만 빚이 늘어나는 건데 그로 말미암은 뭔가 이렇게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터질 것보다는 네. 역사를 보면 미국이 이렇게 고금리를 갈 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미국이 고금리를 가면 딴 나라들이 일정 부분 따라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갔을 때 그럼 결국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에서 금리도 높은데 그 달러 표시 부채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터진 경험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어쨌든 간에 생산성을 보여준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미국이 터질 일은 적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달러화로 된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어디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그랬었고요. 뭐 유럽의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도 뭐 그렇게 크게 아주 다르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다른 곳이 좀 터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국제 금융시장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 당분간은 벌어지다가 마지막에 미국이 직접 터지기 시작하는 건 마치 1, 2차 대전에도 한 번도 그 미국 한복판에서 전쟁이 안 났다가 9.11이라는 테러에서 미국이 한복판을 얻어맞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엄청나게 큰 아마겟돈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런 일들은 뭐 단기간에 벌어질 일은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여도운 앵커의 뭐 그 60세 생일 이전에 벌어질 그래요? 일은 아닐 것 같지만 다행이네요. 그때 네. 되면 점점 우리는 뭔가가 오고 있구나라는 불길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물론 우리가 이제 걱정할 만한 수준의 그런 선반영의 금융시장이 특히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정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은 불가피하다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시장 대응에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른 시각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글로벌 인터뷰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